유대인 살해 협박글을 작성한 코넬 대학생 패트릭 다이가 뉴욕 연방검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가격 또한 크게 저렴해지며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률이 30% 높아지며 의사 구인난 등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11일 토요일 맨해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등 트럼프 일가가 뉴욕 시민 상대 사기 사건 재판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시로 망명 신청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노숙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언쟁 끝에 이웃집 부자에 총격을 가해 사살한 용의자가 오늘 아침 뉴욕시경과의 대치 중 뉴욕시경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유대인 증오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대인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미 명문 코넬 대학생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어제 뉴욕 연방검찰은 뉴욕주 피츠버드 출신의 코넬 대학교 3학년 21세 패트릭 다이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다이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토론 사이트에 유대인들의 죽음을 주장하며 캠퍼스 내 코셔 식당에 총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또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유대인들을 총으로 쏘겠다며 반유대주의적이고 위협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는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로 오늘 뉴욕 시러큐스 연방법원에 출석해 예심 판사에게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엘 말리나 코넬대 관계 담당 부총장은 성명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연방수사국에 감사하다며 이 같은 반유대주의적 위협에 충격을 받았고 규탄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개전 이후 23일까지 모두 312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를 넘었습니다. 백악관은 전국 대학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물결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현 위기 중 큰 부분은 바로 마약 문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마약에 중독된 한인 청소년이 숨진 사례가 충격을 주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대마초는 가격도 저렴해지고 접근성이 쉬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해 4월 발표한 질병과 사망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분의 1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알코올, 대마초 또는 오피오이드를 남용했으며 이들 중 약 34%는 2가지 이상의 위험 물질을 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10명 중 3명 이상의 학생들이 알코올, 대마초, 마약 등의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남용 문제는 특히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의 연령 또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마약 가격이 크게 저렴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등 각종 중독자 한인의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왕 선교사는 지금은 다중 중독 시대로 학생들은 한 가지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마약, 술, 도박 등에 한꺼번에 중독된다며 마약 중독은 난치병으로 육체와 정신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에 따르면 한인 1세대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약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될까 자식의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에 무조건 재활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재활센터에 들어가 디톡스 테라피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또한 중독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삶의 환경을 바꾸고 현재 자녀와 연결돼 있는 친구들과 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 최대 교사노조인 국립교육협회의 베키 프링클 회장은 학교에서 난록순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약물 인식과 예방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등 학생들의 약물 중독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마약 중독은 학교의 위기가 아닌 지역사회의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족, 지역사회, 정부 등이 연대해 학생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며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뒤 미국에서 의사가 최대 12만 4천 명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미국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인 중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7명으로 독일 4.5명, 호주 4.0명, 프랑스 3.2명보다 적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은 3.7명보다도 뒤처졌으며 미국 의사 연봉은 평균 35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의사 연봉이 높고 의대 지원자 수가 매년 8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는 미국 의대들의 입학 정원 제한과 긴 수련 기간 등이 지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 의사 지망생들이 평균 6년 안팎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미국은 대학 교육 8년에 3에서 7년의 레지던트 기간까지 보통 10년에서 15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의사 수가 적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기간 급증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까지 겹치며 의사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며 의료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 나이대의 의사들은 은퇴를 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사 5명 중 2명이 넘는 꼴로 65세 이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의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률은 이전보다 30% 높아진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올해 큰 행사로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정듬식 일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말에 할로윈데이 행사가 끝나고 이제는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 행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뉴욕 맨해튼 록펠러 센터는 대형 트리 장식에 나서게 됩니다. 부동산 대기업으로 유명한 티시맨 스페이어는 오늘 오전 올해 이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뉴욕 베스탈에서 배송되어 이곳 맨해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통상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80년 이상 된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를 사용하며 올해 사용될 나무는 높이 80피트, 너비 4피트,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9일 베스탈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 11일 토요일 200마일을 이동해 맨해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록펠러 센터 플라자에 도착한 트리에는 약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 900파운드 무게의 스워로브스키 별 모양 장식으로 꾸며진 뒤 11월 29일 수요일 저녁 점등식을 통해 주변을 환하게 비추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릴 예정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켈리 클락슨이 사회를 맡았으며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1931년부터 이어져 온 뉴욕시 크리스마스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및 시니어 가정이 난방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과 시니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은 월 수익 5,838달러 이하, 연수입 7만 59달러 이하 가정이라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작년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70만 가정 이상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난방비 금액은 4억 3,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주 임시장의 지원국은 추운 겨울철 뉴욕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너무 혹독하다며 모든 주민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시니어 가정 등 자격 조건이 부합한 가정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주는 2021년부터 3년째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뉴욕의 경우 겨울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한편 난방기기가 노후돼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교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난방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난방기기 수리의 경우 최대 4,000달러가 지원되며 교체 시 최대 8,000달러가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1일과 2일 잇따라 뉴욕 시민 사기 사건에 대해 증언을 놨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부동산 제국의 일상적 경영을 맡았던 이들이 2달째로 접어든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의 블록버스터급 소송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가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가운데 트럼프 조직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인 제임스 검찰총장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에릭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한 최고 경영자들이 대출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은행, 보험사 및 기타 기관들에 제공한 재무제표에 자신들의 재산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과장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사장이자 제임스 소송의 피고인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트럼프도 각각 6일과 8일 증언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판 전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재무제표가 사기라고 결정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트럼프 그룹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모두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로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뉴욕시 공립학교 내 노숙자 가정 자녀 등록률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과 소통이 안 돼 이중 언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학습 및 교육 수준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동보호단체 Advocate for Children 뉴욕은 오늘 오전 2022-2023학년도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dvocate for Children 뉴욕은 이미 지난 여름 이후 임시 쉘터에 거주 중인 3만 명 이상의 신입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로 유입된 상황이라며 지난 5개월간 등록한 약 12,000명의 학생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2023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자 가정 자녀는 11만 9,320명으로 12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9명 중 1명이 노숙가정 자녀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동보호단체 측은 이는 지난 학년도의 수치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소나 호텔,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이번 통계는 뉴욕시가 밀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브롱스 일부 학군의 경우 무려 22%에 달하는 학생 비율이 노숙가정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뉴욕주 내 아동 관련 수치를 집계해온 아동보호단체 Advocate for Children 뉴욕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뉴욕시 교육국이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이민자 문제를 전담할 인력과 부서가 개설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공립학교 교장은 난민가정 학생의 경우 현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수업 자체를 따라가지 못한 채 졸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노숙가정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망명 신청자들이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중 언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뉴욕시 교육국에는 1,700명의 이중 언어 교사가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넷 번역기까지 동원해 노숙가정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1일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언쟁 끝에 아래층에 살던 남성이 위층의 아버지와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아침 뉴욕시경이 용의자 차량을 멈춰 세우자 무기를 들고 도주한 뒤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끝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브루클린에 거주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사살한 용의자가 오늘 뉴욕시경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2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던 남성이 오늘 아침 뉴욕시경과 대칭하던 끝에 뉴욕시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사망한 47세 흑인 남성 제이슨 패스는 지난달 29일 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층간소음으로 언쟁을 벌인 끝에 위층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총격 장면이 녹화된 아파트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그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패스가 위층에 거주하던 가장 47세 브리디미 마더린과 그의 아들 27세 친애인 모두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7시경 패스 소유의 차량을 식별하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이 패스가 세운 차량으로 다가가자 그는 손에 칼을 든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대치하며 15분간 그가 무기를 버릴 것을 설득했지만 패스가 경찰을 위협하며 다가오자 경찰은 방어 사격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의자는 가슴에 3발, 오른쪽 다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 패스는 총기 소유 면허 없이 불법 무기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뉴욕시경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지난 19일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공원 인접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 및 레크레이션국 관할 시내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공공장소와 인접한 도로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첫 위반 시 $50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며 1년 내 한 차례 더 위반 시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됩니다. 황 의원은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공공장소 인접도로의 벤치나 기타 장소에서 마리화나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전체 동포 관련 사업 가운데 상당수를 손도 못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재외동포청 전체 32개 사업 중 68%에 해당하는 22개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기존 동포재단 전체 사업의 3분의 2 이상을 올 상반기까지 아예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도 3건에 달했고 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사업과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2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개청 당시에도 총 정원의 약 60%만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에 사업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부실 운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곧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실화될 경우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태미 머피는 지난 9월 메넨데즈 의원이 기소된 뒤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남편인 머피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를 위해 후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높은 인지도, 성공적인 기금 모금 이력, 막대한 개인 재산, 뉴저지주 정치권과 탄탄한 관계 등이 그녀의 강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뉴저지주가 아직 여성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는 점 또한 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 태미 머피가 출마할 경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이 좌절된 이후 이를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연방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초안은 지난해 내놓은 종전안보다 수혜 자격은 축소됐지만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채무자, 상환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소득 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라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는 대출자,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기관에 다닌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부채 잔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